얘기한 것 같은데. 세 번째 조건은 정기성이야.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줘야 돼. 매월 혹은 뭐 분기 이런 식으로 줘야 돼. 한국에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돈은 없었는데 그나마 경기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만 24세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액 1,100만 원을 주잖아. 그러니까 이건 분기별로 주는 거죠. 어쨌든. 네 번째는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야. 현금으로. 현물 여기 반대되는 말은 현물 지급이지. 병주 씨, 네, 교수님. 기본소득은 왜 현금으로 주라고 요구할까? 아무래도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음, 이게 그 사람이 즉 필요 현물로 지급해버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무래도 기본소득의 취지에서는 맞아,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된 맞아. 것 같아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거야. 기본소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원래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럽 급진적인 학자들한테서 나온 건데 이 사람이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은 뭐 사회적 안전망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야. 리얼 프리덤이야. 리얼 프리덤. 진짜 자유를 주장한 거야. 개인에게 진짜 자유를 주장한 거야. 근데 이때 자유는 뭐냐면은 선택의 자유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를 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물질적인 생계의 어떤 부담으로부터 해방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표하는 게 리얼 프리덤이기 때문에 이 리얼 프리덤은 진정한 선택권을 주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놀 수도 있는 자유 혹은 뭐 일할 수도 있는 자유 이 리얼 프리덤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현금을 주자는 거지. 병주 씨가 얘기했듯이 현물로 주면은 딱 수요가 한정되잖아. 딱 그걸로 한정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주자는 거지. 다섯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개인 단위로 주자는 거야. 개인에게. 여기 반대되는 것이 보통은 한국의 복지제도도 거의 가구 단위로 설계돼 있잖아. 그 부양 의무자라는 것도 가구를 고려하는 거잖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냐 없냐를 따지잖아. 가까운 가족이 있냐 없냐. 근데 기본소득은 개인 단위에게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 원칙으로 해. 도현 씨, 예, 말씀해 주시죠. 아니 김도현 씨. 음. 아, 네. 어, 네. 왜 기본소득은 개인 단위에다가 할까? 지급 단위로 개인 어, 단위일까? 가족 단위로 하게 된다면 아마 어, 부모님께서 어, 약간 축복하고. 자녀보다는 부모님의 그런 입장에 집중돼서 이렇게 지급이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그래서 개인 단위로 지급. 네? 비싼 얘기야. 네, 네, 그래.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2차 대전 이후에 복지제도가 운영될 때 그 복지제 운영의 원칙이 한번 생각해봐. 남성 생계 부양자들을 먹여 살리는 돈을 지급하면은 그, 그 가장만 먹여 살릴 수 있다면 이게 패밀리 웨이지라는 개념이지. 가족 임금이라는 개념이죠. 그 가족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가부장에게 준다면은 나머지 부인이라든지 아이라든지 그 노부모는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이 개념이었잖아. 그죠? 이게 뭐냐면은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됐어? 여성이 가족 노동에 그러니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여성의 가족 노동에 노동 분업이 일어나면 사실상 여성이 남성 노동에 종속되잖아. 그잖아. 그잖아. 근데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 리얼 프리덤을 목표로 하니까 가족 단위로 뒀을 때 그 가족 내에서 위계 서열에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유를 주고 나머지는 종속시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개인에게 주는 거야. 아까 도현 씨 얘기했듯이 부모에게 만약에 부모에게 돈을 주면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부모에게 돈을 탔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거는 기본소득이 목표로 하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개인 단위를 목표로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 지급, 개인 단위 지급이라는 이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한 것만이 기본소득이야. 완전한 기본소득이야 이게. 그죠? 그러면 완전한 기본소득인데 이제 조건 다르겠지. 지훈 씨, 네. 이 다섯 가지 기준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일까? 기본소득을 기존의 복지제도랑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무조건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무조건성이야. 무조건성이야. 왜냐면 봐봐. 지금까지 모든 복지를 생각해봐. 모든 복지. 공공부조일 경우에도 근로를 할 수 있냐 안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에는 그 근로 조건이 사라졌지만은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근로를 할 수 있냐 없냐 조건이 딱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도 각종 사회보험들 한번 생각해봐. 건강보험, 연금,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다 생각해봐. 고용돼 있을 때 그때 월급의 일부를 헐어서 적립하고 그걸 돌려받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죠? 다 근로 조건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20세기에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은 모두 근로 베이스야. 고용 베이스이기도 하고. 그죠? 기본소득이 기존 제도랑 결정적으로 갈라진 점은 바로 그런 근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일하지 않아도 그냥 준다는 거야. 그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논란이 많아. 이쪽 기존 제도랑 비교 한번 해보자고. 다른 현재 존재하는 제도랑 비교해보자. 이쪽은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거야. 요거는 얼마나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고 보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선별적이지. 자산이나 소득을 조사하는 경우 네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느냐. 이건 기여 여부지. 인과학적 특성, 보편성 이런 게 이쪽으로 갈수록 보편적이죠. 여기는 노동 조건을 이쪽으로 갈수록 세게 요구하고 이쪽은 그냥 요구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근로연계 복지 이른바 그 EITC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그건 뭐냐? 우리가 노동을 하면 차상위 계층에게 노동을 하면 할수록 그 노동량에 따라서 특정 임금을 맞춰주는 제도라 그랬잖아. 그잖아. 그죠? 근로연계 임금. 그는 근로 조건을 요구하고 그 사람이 차상위 계층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니까 자산 그게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사회보험도 기여를 조건으로 하죠. 이 사람이 보험금을 냈어야 돼. 보험료를 냈어야 돼. 그리고 당연히 노동을 한 사람만 혜택을 받으니까 이 조건이 하단 말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공부조도 한번 생각해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자산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노동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사회활동, 자활활동, 공공근로는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렇단 말이야. 가장 지금 현재 기본소득과 비슷한 게 뭐냐면은 기초연금 같은 거야. 기초연금 생각해봐. 기초연금 봐봐. 그냥 우리나라는 65세 노인이면 받아. 세금으로. 그죠? 그 다음에 노동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기초연금 이런 어떤 특정 인구를 타겟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소득에 가깝죠. 근데 이제 기초연금과 기본소득을 비교하면은 기본소득은 그런 인과적 조건 자체도 없는 거죠. 다 주는 거야. 그죠? 이런 게 이제 기본소득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없는 제도죠. 없는 제도고 가장 비슷한 거는 이렇게 기초연금 같은 데모그란트 같은 게 가장 가깝죠. 다음 질문. 왜 이런 게 등장? 왜 이런 얘기 왜 하냐는 거야? 이런 공상적을 왜 하냐는 거야. 우리가 수업 중간에 간간히 얘기했는데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왜 기본소득 주장하냐? 지금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 마크 주커버거 기본소득 하자는 거야, 이 사람도.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기본소득 하자는 거야. 이 사람은 버진은 영국의 재벌인데 버진 뭐 이런 사람인데 이름 정확히 모르겠어.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사는 나라는 거의 없어. 근데 이제 국가별로 실험하는 나라들은 있어. 빨간색 있는 나라들은 부분적으로 실험하고 있어. 실험하고 있고 가장 지금 가까운 나라는 알래스카의 연구기금 같은 거야. 알래스카 주는 석유가 나잖아. 석유가 나면 이거는 누구의 재산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석유 판매 대금, 원유 판매 대금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매년 주 시민들에게 한 2천만 원씩 주는 것 같아. 2천만 원씩 매년 2천만 원.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석유 판매 기금이 있으니까 이게 공유부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공통의 공유하는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를 나눠 가지는 거야. 이런 식의 것이 있는데 지금은 뭐 전면적으로 실험하는 나라는 없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하는 나라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우리 질문.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민지 씨. 김민지 씨. 네, 네. 기본소득에 찬성에 반대? 저는 찬성해요. 찬성해? 위험한 생각인데 어쨌든 그 기본소득에 왜 찬성하는 거야? 어,
일단 조금 각자 다른 소득 수준을 기본소득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좀 올려줄 수 있고 조금 개인이 좀 누릴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줄 거라고 생각해요. 선택의 자유. 좋은 의견이야. 좋은 의견이야. 한솔이는 어떻게 생각해? 한솔 씨는? 이것은 찬성이 반대. 저도 찬성하는 편인데 물론 지금은 좀 아직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발전해 나가면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조금 더 좀 세분화되고 좀 더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과정이지 않나 싶고요. 기존에 누렸던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들이 분명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좋은 의견이고. 준석 씨는 어떻게 생각해? 이준석 씨. 네, 저도 뭐 할 수만 있다면요 기본소득 시행하는 게 좋다고 저 기본소득 찬성하거든요. 저 같은 학생 입장에선 돈 생기고 좋으니까. 근데 과연 지금 이 수출에만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과연 지금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게 가능한지 좀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설문 한번 해보자. 기본소득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소득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1번 최대한 빨리 도입하자. 2번 조건이 무르익는다면 도입에 찬성. 절대 반대. 최대한 빨리 도입하자. 미진한 형태라도 최대한 빨리 도입하자. 오케이. 한번 해봐. 자기들 한번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 뭐 보이지 지금? 화면 보이지? 설문하는 거 보이지? 그지? 5명, 3명 더 해봐 한번. 3명은 잘 모르는 거지. 1명. 설문 종료할게. 이래. 그러니까 절대 반대. 난 죽었다 깨어나도 반대. 난 죽었다 깨어나도 반대고 되게 찬성하는 거네. 야, 놀랍다. 정민 씨는 어떻게 봐? 정민 씨는 어떤 의견이야? 김정민 씨. 저 맞나요? 정민 씨. 저는 미진한 형태라도 최대한 빨리 도입하자에 투표를 했는데 기본소득 자체가 요즘 청년 세대에서 뭐 기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재난지원금도 뭔가 우리가 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배분을 할지 다 재산을 어디서 할지 이걸 다 체계적으로 해서 분배를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불평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럼 이 쓴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논의가 따라왔고 그거랑 똑같이 사실 기본소득도 저는 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당장 뭐 아까 말씀하셨던 알래스카 주처럼 1년에 2천만 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약간 시행을 해보면서 한두 번 이렇게 약하게 시행해보면서 좀 시행착오를 개선을 해가는 게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한 번에 완벽하게 수립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작게라도 시행을 해봐야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식을 고민을 해봐야 될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좀 미진한 형태라도 이거 완벽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미진한 형태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이재명 당선되겠는데?
그 반대 의견을 좀 듣고 싶어. 반대 혹시 자기 반대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2명인데. 예빈 씨는 어디다 의견 던졌어? 저 반대라 그지. 했어요. 그래, 나 잘 집어. 야, 나 귀신 아니냐? 내가 딱 맞히잖아. 너 눈빛 보니까 반대했을 것 같아. 한번 반대 의견 한번 얘기해봐. 그 반대가 이게 약간 좀 극단적이고 절대 반대였잖아요. 근데 절대 반대까지는 아닌데 반대 의견인 게 일단 재난지원금 아까 정민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지원금도 일종의 기본소득 형태로 나타난 거긴 한데 그게 저희 경제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경제 문제? 분명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돈이 생기면 쓰지 않는 타입이라서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 돈만 주고 그게 다시 사회에 환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해결을 지금 당장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시기상조라서 저는 반대라고 투표했어요. 근데 잠깐만 내가 답변해 줄게. 예빈 씨가 걱정하는 거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현금 옛날에 이제 일본에서도 경기 살리려고 현금 나눠줬는데 다 사람들이 다 저축해가지고 경기 진작에 없었다는 얘기 있었잖아. 그 우려인데 지금은 기술이 금융기술이 발전하고 컴퓨터 아니 이게 전자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소멸성 포인트를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포인트를 주는데 포인트 뭐 100만 원씩 포인트를 줄 때 이거를 뭐 한 달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식으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 지금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차피 저축되지 않는 돈이니까 빨리 한 달 안에 쓰고 말겠지. 그지?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돼. 오케이, 그 문제 해결됐으면 어때? 그래도 안 돼요? 네 일단 재정이 불안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반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반대가 당연히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도 난 다 공감할 수 있고 다 맞는 얘기가 측면이 있는데 반대도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정책이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해왔고 같이 토론해왔던 지금까지 제도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제도야. 완전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20세기 동안 만들어왔던 복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야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반대 의견이 있어야 돼. 반대 의견이 없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기 전에 토론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다른 거를 겁내서는 안 돼. 반드시 토론해봐야 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점검해보고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난 반대 의견 꼭 듣고 싶었어. 근데 내가 예빈 씨 딱 맞췄잖아. 나 대단한 것 같아. 나 어떻게 딱 맞췄을까?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도입 의견이 그러니까 도입에 하는 그러니까 왜 도입해야 되느냐 여기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나는 한 이 크게 3가지 정도 뭐 더 있어 자기들 청년 문제도 있고 있는데 큰 줄기 잡으면 한 나는 3개 정도를 뽑아 앞서. 첫 번째는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노동의 종말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4차 산업이라는 그런 어떤 기술 발전, 새로운 기술 발전이 있기 때문에 생산력은 높아지는데 인간은 점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그러면은 이렇게 점점점 많아진 어떤 유효 상품들 혹은 서비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의 노동을 하지 않아서 쓸 화폐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높아진 생산력을 우리가 소비할 건가? 이 고민. 그잖아. 옛날에는 생산해서 그걸로 소비를 했는데 그걸로 임금을 받아 소비를 했는데 인간의 노동력이 더 이상 노동의 종말에 다가온다면은 인간이 뭘로 높아진 생산성으로 만들어진 그 상품을 소비할 건가? 이 질문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부를 그냥 공짜로 나눠줘서 소비하게 해서 자본주의 돌리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이마 노동의 종말의 아이디어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말이 되는지 나 모르겠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게 언제쯤 올지 모르겠어. 이게 올지는 안 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주장도 기본소득 주장의 주요한 논거 중에 하나야. 두 번째는 이른바 불안전 노동. 지금의 20세기 안전망이라는 게 안정된 노동.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된 노동을 근거로 했는데 이런 노동이 해체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초단기 노동자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전망 밖에 있잖아. 우리가 만든 제도는
오랫동안 고용을 안정적으로 한 사람들이 적립해서 보호를 받는 건데 이렇게 막 단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고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보호하겠냐는 거야. 그리고 이런 노동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들 있잖아. 이런 플랫폼 노동.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실제로 고용하는 사람들과 사용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사용당하는 사람, 노동자들 이들이 서로 관계는 맺는 관계는 맺는데 이들에게 고정적인 어떤 근로자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들을 어떻게 하겠잖아. 이들의 어떤 안전망을 어떻게 하겠냐. 이런 문제들. 즉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할 배경이 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기존 안전망의 한계인 거죠. 사회 안전망이. 그때 봤지만 우리가 만든 지금까지의 제도는 20세기 제도는 고용시장의 안정을 근거로 만든 제도거든. 거기에 따라서 뭐 각종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 아예 진입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고용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부유하는 노동자들,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호할 건가, 보장할 건가 이런 문제의식이 기본소득이 나온 나는 어떤 핵심의 문제라고 봐요. 그죠?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이야 정말. 지금까지의 제도는 지금까지의 노동의 조건 그리고 지금의 제도 새로운 노동과 기존의 제도 간의 불일치가 있으니까 아예 제도 자체를 새롭게 만들자. 그게 이제 기본소득 아이디어죠. 또 다른 제도는 또 다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새로운 노동이 증가하고 있어. 하고 있지만은 기존 제도가 이걸 커버 못하는 건 맞지만은 이 제도를 더 확장해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확장해가지고 새로운 노동을 커버하자 이런 주장도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저번에 봤던 국민취업제도 같은 거 있잖아. 취업부조제도 같은 거 있잖아. 취업부조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고용보험 얘기할 때 지금은 정규직 노동자만 고용보험이 됐는데 비정규직들, 특고 노동자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포괄시키는 계획이 있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기존 제도의 포괄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거죠.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 어쨌든 이런 논쟁이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이거라고 봐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정말 오케이 뭐 필요성도 알겠고 기본소득이 뭔지도 알겠고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 근데 과연 피저빌리티가 있는가? 즉 실현 가능한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정치적 쟁점이 될 확률이 높은데 학자들의 주장을 쭉 모아보면은 이제 연구자들의 주장을 쭉 모아보면은 크게 논쟁은 이 5가지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야. 즉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예빈 씨가 얘기했듯이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돈이 어디서 만든다는 거야. 알래스카 연구기금은 알래스카에서 나는 알래스카 주민들의 공동 자산인 원유를 판 그 돈을 적립시켜가지고 그걸 매년 한 2천만 원씩 나눠주는 거야. 그건 재원이 확실하잖아. 근데 일반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그 재원은 뭐가 돼야 돼? 공유부라는 것도 공유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데이터세라든지 로봇세로 새로운 세원을 만들어서 그 공유부니까 그걸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얘기도 있는데 뭐가 됐든 그런 어떤 알래스카 같은 원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세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 증세랑 새로운 세원을 만들어내야 돼. 그죠? 그건데 결국은 증세를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우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한다는 거는 기존의 복지 비용을 필요 없는 복지를 줄이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덜고 또 필요한 만큼 증세를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거든. 이 쟁점이 하나가 지금 있어. 두 번째 쟁점은 우리가 봤듯이 20세기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었다 했죠? 가장 유력한 이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서구에서 조직된 노동운동과 그들을 대변하는 좌파 정당 간의 연합, 이른바 권력 자원론의 입장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세기 복지국가를 만드는 주도 세력들이 있었어. 기본소득도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 주도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기본소득을 주도하는 세력이 누가 있겠냐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아까 우리 29명 중에서 27명이 찬성했는데 거의 당신들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운동에 뛰어들겠어 하면은 또 그런 것까지는 아니잖아. 그잖아. 누가 해주면은 뭐 찬성을 하겠지만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바쁘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정치제도 이런 어떤 제도가 도입되려면 이것들을 목숨 걸고 추진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기본소득을 지금 추진할 정치적인 세력이 누가 있겠냐는 거야. 두 번째 쟁점. 세 번째 쟁점은 의외로 이게 뿌리 깊은 건데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거야. 2018년도가 스위스에서 국민투표했거든. 그때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월 300만 원이었던 거야. 아마. 월 3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부결됐어. 부결됐는데 왜 부결됐냐면은 그땐 재정적 문제가 아니었었어.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저항심. 그게 뭐냐면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어떤 자본주의적 윤리관, 아니 노동관. 우리 말은 쉽게 뭐 먹고 놀고 싶다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 진짜 공짜 돈 뭐 벼락, 그러니까 로또 돼가지고 막 한 평생 먹고 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 이거는 이제 농담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소득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우리가 굉장히 커요. 왜 크냐면은 우리가 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자체가 노동윤리,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만이 소득이 발생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특정한 노동윤리의 근거에 있거든. 이게 자본주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에요. 나중에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단계부터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윤리가 굉장히 극복하기 힘들어. 그러면은 기본소득의 핵심 요건 중에 하나가 무조건성인데, 즉 노동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건데 노동하지 않고 소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반감이 많아.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냐는 거야.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신세대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 사회적인 그러니까 그런 심지어는 일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는 것들을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지금 기독교 신자들도 많을 텐데 기독교 윤리 중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도 있지. 실제로. 그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소득과 재산은 노동에 근거해야 된다는 믿음이 우리가 확고한 편이야. 이거는 근데 기본소득은 그걸 완전 흔들어 놓는 거거든.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야. 돈이 설사 있더라. 재원이 마련돼 있더라도. 네 번째 쟁점은 이 쟁점이야. 기본소득을 하면은 기본소득에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도입 근거 중에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할 때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봐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하려면은 적어도 뭘 조사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소득을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수혜를 받으려면 네 가지를 조사해야 돼. 첫 번째, 근로 능력 유무를 조사해줘야 돼.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조사를 해줘야 돼. 두 번째, 소득 조사를 해줘야 돼. 세 번째, 자산 조사를 해야 돼. 네 번째, 부양가족 조사를 해야 돼. 그죠? 그냥 조사하면 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사람들이 내가 근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소득이 얼마 있는지, 자산이 얼마 있는지, 정말 가까운 부양가족이 없는지를 사람들이 숨긴다니까. 그리고 설사 숨기지 않더라도 과장하거나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복지 공무원들 찾아가서 일일이 서류 까고 다 실원조 회복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공공구조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충족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른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그 다음에 돈 준 다음에도 이 사람이 정말 생계에 썼는지 딴 일을 안 했는지 이런 조사를 막 해야 돼.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조사해 보면은 일선의 복지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일이 많아. 너무 일이 많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막 뭐랄까 현장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인력을 더 보충해달라 이런 얘기가 엄청 많거든. 이게 다 비용이란 말이야. 근데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은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비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근로조사도 안 하고 근로유무조사도 안 하고 소득조사도 안 하고 자산조사도 안 하고 부양의무자 조사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복지공무원의 반으로만 줄여도 된다는 거야. 지윤 씨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기본소득은 행정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것이다. 그 돈만 돌려도 엄청나게 돈이 될 것이다. 재원이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 근데 저는 합당한 생각이라고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나의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뭐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만 감축해서 그 여력 이제 그걸로 이제 감축된 비용으로만 돌려도 어느 정도 그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상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게 이제 지윤 씨 말이 맞는데, 근데 사실은 기본소득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준다는 개념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행정비용이 안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실 기본소득도 어느 정도 행정비용이 분명히 들 거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행정 인프라가 있어. 다른 예를 들어서 국민 전체의 어떤 소재, 그 사람들 신원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돈이 입금됐다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뭐 계좌라든지 뭐 이런 게 확보돼야 되고. 근데 의외로 보면은 우리 불황아라든지 저소득층 의외로 자신 개인 계좌들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이런 거라든지 기본소득도 이거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가 사실 필요한 거거든. 그리고 또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또 공무원들이 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못 해봤지만은 의외로 지금보다 물론 적겠지만은 의외로 기본소득이라고 해가지고 행정비용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 적지 않을 들 수도 있어. 그잖아. 이런 요소를 생각하면은 기본소득이 얼마나 비용 절약적인지 퀘션 마크가 붙는 거야.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쟁점이 되는 건 행태적 실현 가능성. 행태적 실현 가능성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거야. 돈 주면 사람들이 먹고 놀지 않을까. 근로유인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거야. 사람들이 기본소득 받아도 이론적으로 기본소득 받으면은 그때 지난주에 봤듯이 파버티 트랩, 그러니까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 받고 일한 만큼 내 돈이 되니까 근로유인 약화 효과가 없다는 거지만 실제는 어떤지 몰라. 스웨덴의 실험, 아니 핀란드의 실험이 바로 이 근로유인 약화 실험이었거든. 정말 기본소득을 주면은 근로유인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 실험이었거든. 이 쟁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5가지 쟁점이야. 즉 기본소득을 둘러싼 지금까지 쟁점은 이 5가지 중에 하나야.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모두 우리가 오케이, 재정적 문제도 없고 정치 추진 세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공짜 돈에 대한 심적 거부감이 없고, 기본소득의 행정비용이 충분히 낮고, 그다음에 근로유인 약화가 없다. 이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다면 난 이 제도는 당장이라도 도입될 수 있다고 봐. 근데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미흡하거나 반대가 강하면은 나는 이 제도 도입되기 힘들다고 봐. 그죠? 근데 여기도 역시 기본소득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성과 보편성 조건이듯이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이 몇 개 있어. 뭘까? 동건 씨, 기본소득을 둘러싼 5가지 쟁점은 다 이해했죠? 네. 이 중에 자기가 볼 때는 어떤 쟁점이 가장 중요해? 저는 재정적 실현 가능성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아무래도 사실 되게 많은 기본소득 제도가 사실 많은 장점이 있는데,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이 제도 시행을 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이제 재원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재정적 실현 가능성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나도 동의해. 하나만 더 꼽아볼까? 병주 씨, 재정적 실현 가능성은 이제 누구나 동의할 거고, 하나 더 꼽으면 또 뭐가 쟁점이 될 수 있을까? 일단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전략적이 아무래도 심플하게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현재 전체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전략적.
네, 왜냐면 정치적 성향을 논했을 때 기본소득을 논하는 쪽 사실 소수정당밖에 없고 그냥 그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쪽이나 국민의 김종인 쪽 같은 경우 그냥 그냥 흐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있게 하겠지만은 그쪽도 그렇게 개파가 서로 충돌하는 그쪽인지라 이거는 아무래도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전략적 실현 가능성 때문에. 제가. 오케이. 그렇지. 그 문제 중요하지. 근데 이제 그것도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쟁점인데 지금 최근에 논쟁되는 거, 그러니까 언론 지형이나 학계에서 논쟁되는 거는 제도적 실현 가능성 얘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쟁점되는 거는 행태적 실현 가능성이에요. 기본소득 주면 사람들이 근로율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특히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물론 이것도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가장 논점이 되는 거는 요 쟁점과 재정적 쟁점과 행태적 쟁점이에요. 실제로 논점이 그렇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슈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기본소득 논점을 계속 만나겠죠. 사회적 이슈를 만날 텐데 이 5가지 쟁점 중에 하나 반드시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점을 이제 쟁점을 이슈 화제가 되는 걸 들으면은 어떤 쟁점인지 분별하기 좋겠죠. 하나하나 짚어보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재정적 실현 가능성은 돈 문제예요. 한마디로 돈 문제인데 돈 문제고 정확하게 또 증세 문제예요. 증세. 왜냐하면 공유부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식의 제도를 설계하냐에 따라서 돈이 다르게 들어. 그렇잖아. 그렇지 않겠어? 이 의외로 복지 전문가들 있잖아. 이런 복지학자들이 기본소득 많이 찬성할 것 같지만 의외로 복지하시는 분들이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른 거야.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자는 주장도 있어. 그러면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잖아. 왜냐하면 기존 제도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게 되면은 기존에 쓰였던 복지 비용이 기본소득으로 흡수되니까 재정 부담이 좀 줄어들 거고 기존의 제도를 주면서 기본소득을 얹게 되면은 기존의 복지 비용에다가 기본소득 비용이 추가되니까 재정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주장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이런 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격적으로 보편적으로 주고 급여도 충분히 준다고 해보면 이런 건 완전 기본소득이라는 거야. 이럴 땐 돈이 많이 들겠지 당연히. 근데 거꾸로 기존 제도를 완전히 대체, 지금 있는 제도를 다 쓸어버리고 기본소득으로 다 바꿔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가 보통 한 해 한 3조, 4조 정도 돈이 들거든. 그걸 다 치워버려. 그 다음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한 해에 한 5조 정도 드는데 그것도 기본소득으로 다 없애버려.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거야. 대체라는 걸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돈이 상대로 적게 들겠죠. 그리고 자격 조건은 조금 엄격하게 둬. 그리고 급여는 약간 불충분하게 줘. 그러면 사실상 현재 수당과 같은 의미죠. 그죠? 수당과 같은 의미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델로 구상하냐에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정해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지금 정책을 자주 내놓는 얘기가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을 준다고 가정해봐. 그러니까 자기들 같이 이제 성인들, 나도 마찬가지지. 매달 30만 원을 주는 거야.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 주면 얼마 들었냐? 그러니까 1인당 그러면 1년에 얼마 주는 거야? 360만 원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추계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단순 계산이야. 전인구 곱하기 1인당 360만 원 곱하면 돼. 그 돈이 186조라는 거야. 186조. 186조면은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있어. 향후 논쟁을 이해할 때 조금 이 수치는 좀 알 필요가 있어. 매달 30만 원 전 국민 주면은 180조 든다는 거야. 180조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은 올해 고용복지 보건에 든 돈이 190조야. 199조야. 200조. 그러니까 올해 정도의 복지를 완전히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근데 이 보건복지 고용 이 복지 비용 이 비용이 우리나라 예산의 사실상 3분의 2야. 3분의 2.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면은 5개 손가락 중에 우리가 예산을 5개 손가락 치면은
두 개 손가락을 지금 복지예산을 쓰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두 개도 다 복지로 쓴다는 얘기거든. 그죠? 현아 씨. 네. 실현 가능성 있겠어? 사실상 증세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는 실현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증세가 없다면 현재는 불가능한 제도야, 이거는. 이럴 수는 있겠지. 매월 15만 원으로 낮춘다거나 만약에 이걸 30만에 180조니까 30만에 180조니까 매달 10만 원을 주면은 3분의 1 줄어드니까 60조 정도 드는 거지. 60조. 그죠? 60조면 어때? 현아 씨 60조 정도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어때? 그럼 해볼만 할까? 지금 복지 예산에서 60조요? 그렇지. 매달 10만 원을 준다면은 전 국민에게 10만 원 준다면 60조가 된다는 거거든. 단순 계산으로. 3분의 1이니까. 그지? 네. 네. 그러면 지금 예산 구조에서 60조 정도는 추가로 마련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다른 분야들과 비교하면 60조도 그렇게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니지. 교육 맞지. 그러니까 교육이 70조니까 60조를 추가로 마련할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예산 구조에서 지금 이런 유지하는 형태, 유지하는 모델, 지금의 예산 복지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기본소득을 갖고 오는 건 내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 결국은 대체하는 것밖에 없어. 대체. 그러니까 가령해서 기본소득을 갖고 오는 대신 뭐 수당이라든지 뭐 공공구조를 없애면서 그 비용을 기본소득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 하지만 어쨌든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소득이 조금이라도 가려면은 증세를 가야 되는데 증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잖아. 그지? 또 다른 얘기야. 결국은 내 생각은 아마 기본소득이 되려면은 증세 얘기랑 맞물릴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굉장히 고율의 누진세를 도입하고 그래서 적어도 한 2, 30조 정도의 추가 세원을 확보하고 그걸 하고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를 구조조정하고 이런 걸로 마련해야 되지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선거 때 기본소득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내가 볼 때는 100% 개뻥일 가능성이 있어. 생각해봐.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중에 앞으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산하기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매달 30조 주면 180조야. 180조야. 매달 전 국민 30만 원이 180조고 그거는 2020년도 복지 예산과 거의 맞먹고 똑같은 금액이야. 여기를 베이스라인으로 생각해서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좀 감을 잡기 쉬울 거야. 이렇다. 그래서 재정적 실현 가능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퀘션 마크가 많이 붙는다. 물론 이런 주장도 있어. 비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정 구조에서 각종 감면과 비과세들만 없애도 180조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 어쨌든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문제가 지금 부딪히고 있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쟁점은 아까 얘기했던 전략적 실현 가능성이에요. 누군가가 이것을 이렇게 총대를 멀고 밀고 나가야지 이게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 서구의 복지제도도 진보정당, 노동정당이 밀고 나가서 된 거잖아. 그러니까 3인당이었더랬지. 한국에 누가 할 것이냐는 거야. 이재명이 할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될까? 김종인도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넣어놨는데 될까? 근데 놀랍게도 지금 법안이 지금 하나 나왔다? 기본소득 법안이. 작년도 9월에 조정훈이라는 이 시대전환 당의 이게 1인 정당인데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했어 실제로. 이거 한번 나중에 법 찾아봐봐 궁금한 사람들.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법안이 발의된 나라야. 물론 이 의미 없는 법이지만 그러니까 실현될 가능성, 법조화될 가능성은 없지만은 어쨌든 의회에 제출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제도는 결국은 법제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치 세력 혹은 정치적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한국의 이런 기회 구조가 열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기본소득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것도 한번 물어볼까? 이거는 진짜 완전 비밀로. 완전 비밀로. 완전 비밀로. 이거 한번 해보자.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 한번 해보세요. 이건 완전 비밀 투표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거의 다 했네. 의외로 반대표가 많구나. 13대 15. 거의 뭐 지지가 약간 많네. 지지가 약간 많고 근데 반대도 만만치 않네.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 나는 반대. 뭐 다 각자 이유가 있겠지. 나는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어. 왜냐하면 이재명이 어느 정도인지 파워가 있는지 좀 물어봤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생기겠지. 막 이런 논란 중에 하나가 계속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재명의 특성상 한 번은 뭐 어떤 식으로든 해볼 거야, 그렇지?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재밌는 나라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다. 세 번째는 심리적 실현 가능성 측면이야. 아까 했듯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겠냐는 거야. 여러분 알다시피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막스 베버 책이 있잖아. 막스 베버 이 책의 내용이 뭐죠? 자본주의는 단순히 막스가 얘기했듯이 생산력과 그러니까 하부 구조에서의 어떤 생산력 변화만으로 추정된 건 아니라는 거잖아. 자본주의가 등장할 때, 그죠?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특별히 자본주의가 더 발전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 지역들이 있는 거기서 요구되는 어떤 절제라든지 금욕이라든지 성실 이런 윤리들이 종교적인 윤리였는데 이것들이 자본주의 발전과 굉장히 친화성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원래는 종교적 심성이었는데 그런 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내면적 추동력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단순히 어떤 생산력과 생산관계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어떤 내면의 어떤 우리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멘탈의 어떤 체제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노동윤리야. 이 노동윤리는 뭐냐면은 인간의 생존은 자기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믿음이란 말이야. 그죠? 이게 자본주의 지탱하는 어떤 밑바탕 깔린 생각인데 이거를 우리가 건드릴 수 있겠냐는 거야. 이게 무너지겠냐는 거야. 이게. 설사 돈이 있더라도.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위스의 기본소득 투표는 2015년도에 있었고 2016년도에도 있었구나. 국민투표에 부결됐는데 이때 부결된 건 뭐냐면은 이거였었어. 이거.
프랑스가 줄 돈도 있었는데도 노동하지 않고 우리가 공짜 돈을 받는 게 이게 정신적으로 타락한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심리적 저항성 이거 극복하지 못했거든. 우리도 만약에 정말 이게 현실화 된다면은 이 문제 우리 질문할 거 나는 한다고 봐. 그죠? 네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현존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선정하는 단계에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들지만은 부정수급하는데도 사람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행정비용인데 이런 거를 다 날리고 기본소득은 그냥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어떤 그 명부가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계좌 이런 게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그 계좌가 정확한 돈이 꽂혔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행정 절차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 비용이 과연 이거보다는 적겠지. 기존의 현존 제도보다 적겠지만은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소득론자들이 얘기하듯이 기본소득은 행정비용이 전혀 안 된다는 둥 거의 없다는 둥 이런 얘기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소득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마지막은 이의쟁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공짜 돈 받으면 놀지 않겠냐는 거야. 저번 시간에 봤듯이 기본소득은 이론적으로는 근로유인 효과가 없어. 근로유인 약화 효과가 없어. 기존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이렇게 내가 얼마의 노동을 하든 소득을 고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보충급여 방식으로 그 금액을 맞춰주기 때문에 요만큼이 가난의 함정에 빠져. 근데 기본소득은 이만큼을 기본으로 주고 일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인 약화가 없다고 이론적으로 확립돼 있어. 근데 실제로 어떨지 몰라. 실제로 사람들이 공짜 돈을 매달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면은 정말 이 이론대로 그 돈 받고 더 일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거를 실제로 실험해봤던 게 뭐냐면은 핀란드 실험이야, 핀란드.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2년 동안에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한쪽에다 매달 72만 원씩 줘본 거야. 그래서 이 공짜 돈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먹고 노는 문제를 실험해 본 거야. 결과는 어땠을까? 근로유인 효과가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근로유인 약화 효과가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공짜 돈 받아도 사람들이 크게 놀지 않는다는 건 실험 나왔는데 이게 딱 떨어지게 나오진 않았어. 이게 효과가 크게 나야 되는데 약간 이른바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하죠. 그런 게 크지 않았어. 그죠?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우리 학교 카톨릭 대학교 학생으로 대상으로 나도 실험한 적이 있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을 안 받잖아. 근데 우리 학교가 이제 경기도 서울 경기에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주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 그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누가 받냐면은 만 24세이면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분기당 100만 원씩, 분기당 20만 원씩 1년 동안 100만 원 받는 거거든. 이 돈을 받으면은 근로인 약화가, 그러니까 일을 하려는 의욕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의욕이 커질까 작아질까 이런 것들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내가 논문을 써봤어. 연구를 해봤어. 정민 씨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 김정민 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났을까 안 늘어났을까? 정민 씨 어떻게 봐? 김정민 씨. 네.
사실 잘 모르겠어서 약간 음. 음, 청년소득, 경기도 청년소득의 많은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청년들이 너무 알바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학업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걸 못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한 100만 원 정도라도 도와주면 학생들이 좀 더 도전적인 일에 나가설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근거 중에 하나, 도입된 근거 중에 하나야. 그러면 정말 100만 원 받은 친구들이 더 도전적일까? 그러니까 알바 외에 다른 것에 더 도전하고 새로운 일에 시도할까? 이런 건 중요한 이론적 관심사잖아. 그잖아. 박선영 씨 어땠을까? 100만 원 받으면은 100만 원 공짜로 받으면 더 알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더 새로운 도전을 할까 안 할까? 박선영 씨.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 모르면 네. 논문이 되니까. 궁금하면 논문 찾아봐. 네. 논문 찾아봐. 작년도 발표된 논문이 있어. 논문 찾아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효과 나타나지 않았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아마. 실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어쨌든 적어도 작년도에는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연결되냐면은 돈을 줬을 때 사람의 행태가 어떻게 변하냐는 거야. 그냥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더 사람들이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생계의 안정이 확보됐으니까 더 도전적이고 더 창의적인 일을 할 것인지는 정말 알 수 없는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쟁점이 내가 볼 때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쟁점 중에 하나야. 이 5가지를 모두 예스하고 넘어가지 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봐. 그죠?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는 그래서 수업을 길게는 내가 못할 텐데 첫 번째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기본소득은 왜 등장했고 기본소득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기본소득이 실현되려면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기본소득이 현실이 된다고 봐.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반대 의견이 드세면은 기본소득은 현실화될 수 없어. 어떻게 봐? 윤경 씨 어떻게 봐? 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 기본소득이 실현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5가지 기준을 갖고 왔을 때. 윤경 씨. 완전한 기본소득은 모르겠는데 약간 부분적으로는 실현될 것 같긴 해요. 실현될 것 같다. 정민 씨 아까 강하게 주장했는데 기본소득 입장을 강하게 지지했는데 네. 이 5가지 기준을 봤을 때 기본소득 실현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저도 지금 당장은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법안이 나올 것 같아서 뭔가 실현을 하려고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자체로만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계속 뭔가 지금 당장 실현을 하자 이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나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야. 나도 동의해. 그러니까 아마 보통은 앞으로 이런 쟁점 중에 하나일 테니까 이런 관점에서 자기 입장을 갖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 그치? 그래서 그럴 것이다. 내가 오늘 마지막 수업이고 나한테 시간이 짧아가지고 내가 쉬지 않고 그냥 했는데 그러면 뭐 다른 질문 없지? 규리 씨 질문 있어? 질문해봐.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니요, 질문 없습니다. 없지.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오케이. 난 땡큐. 그 저번에도 기본소득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혹시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논란이 많다. 지금 우리 학교가 의외로 기본소득 연구가 탄탄한 학교다. 왜냐하면은 우리 학교 사법과에 지금 오해빈 씨 사법과라 그랬지. 백승호 선생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기본소득 논자야. 백승호 선생님 같은 경우. 맞지? 오해빈 씨 맞지?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아니 사법까지 사회복지까지. 네. 그 백승호 선생님 엄청나게 기본소득 논자지.
어떤 누구요? 아, 네, 맞아요. 백선 선생님 우리 학교에 있는 사법과 백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을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야. 근데 나는 어떠냐 물어봤잖아. 나는 약간 기회주의적이야. 되면 좋지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아까 우리가 정민 씨가 얘기했듯이 근데 나는 이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 왜냐하면은 기본소득이 실현되고 말고를 떠나서 기본소득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현존하는 어떤 복지제도의 한계라든지 문제점을 볼 수 있거든. 그잖아.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20세기가 만든 어떤 지금까지의 복지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보여주기 굉장히 좋은 어떤 장치거든. 나는 기본소득이 나는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호 선생님처럼 어떤 정말 이념적으로 혹은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지하진 않는데 검토해볼 만한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해. 그러면 당신이 그거를 사회운동에 앞장서서 하겠느냐? 그거는 못하겠어. 확신이 없어 나는. 확신은 없어.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는 걸 인정해서 공부는 계속 하고 있어. 그런 차원이야. 근데 내가 오히려 원웅 씨한테 물어볼게. 원웅 씨는 입장은 뭐야? 저도 조건이 된다면 찬성하는 쪽인데요. 이게 저는 경제적인 효과에서 가처분 소득의 상승이 경제 성장을 일으킨다고 저는 보는 관점을 갖고 있어서 기본소득의 현금 지급을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경제 효과도 있을 거라 보는 거지, 그지? 네. 그리고 아까 예빈 씨가 얘기했듯이 저축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소비성 포인트를 준다면은 빨리빨리 그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거라 보는 거지, 그지? 네, 맞습니다. 그래. 생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중요한 사회 그러니까 정책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도 일정한 관점 같은 거 갖고 있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 하나만 더 물어볼게. 아까 궁금했다 그랬잖아. 내 입장이 궁금했다 그랬잖아. 네. 나는 어떻게 비춰졌어? 너 이렇게 간사하게 중간 다리 타는 줄 몰랐지. 지금 이렇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확신은 없어. 근데 이런 측면을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그지? 오케이, 정확히 봤네. 그러니까 속이질 못해. 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모두를 속일 수는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있어? 좋은 질문이네. 가영 씨 뭐 궁금한 거 있어? 없습니다. 오케이. 강의는 오늘 끝나는 거야. 오늘 이제 우리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막 주저리 서저리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잘난 척하는 시간 이제 끝났어. 진실 씨. 네. 건강은 어때? 그냥 조금 열이 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진실은 뭐 내가 사정은 아는데 진실 씨는 사정은 아는데 상대적으로 내 강의를 띄엄띄엄 들었잖아. 저요? 아니요, 열심히 들었어요. 아 미안해. 그러면 그런 걸로 하고. 네. 이제 강의는 이제 이번 학기 끝나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이번 수업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4년 동안 내내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약간 교수님 늘 도움이 많이 되고 늘 좋은 내용 강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데 왜 수업은 맨날 안 들어와? 아니에요. 왜 들어왔어요, 교수님. 알았어. 하여튼 강의는 이제 오늘로 끝나고 잠깐 우리가 한 15분 벌써 시간 많이 됐구나. 그래. 4시 25분에 만나서 8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끝내고 이번 주 목요일 날 9장을 10분 안에 발표하고 나머지 40분을 놀도록 합시다.
선우 씨,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날 재밌게 놀게 해줘야 돼. 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4시 25분에 봅시다. 오케이. 교수님 혹시 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물어봐. 혹시 뭐 다음 학기나 내년 중에 뭐 토론 강의 개설하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토론 강의를 토론회로 개강은 그러니까 열지는 않고 그냥 네 수업은 다 토론식으로 해. 이 정도 인원이 딱 좋은 것 같아. 이 정도. 30명 안팎이면 딱 좋은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내일 면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응? 내일 면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내 연구실로. 미카엘관 211호. 아, 네.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날 오기로 한 사람들 다 찾아와야 돼. 선영 씨, 규리 씨, 한솔 씨, 현아 씨. 오케이? 오케이. 25분에 봅시다. 교수님, 저는 이제 몸이 좀 괜찮아서 금요일에 가고 싶은데 혹시 금요일은 어려우세요? 금요일 날 내가 지방에 가거든? 네? 금요일 날 나 지방에 가. 아, 네. 그럼 내일 오든지. 내일요? 아, 저도 내일은 좀 어려워서 그럼 제가 다시 교수님 연락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든지.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